네, 지금 뭐 옛날 이야기 또 꽃이 피었습니다. 전화 교환원 분들. 예. 그게 70년대인가는 아주 그 유망 직업으로 유망 전문직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됐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게 막 꽂아서 맞아요. 이게 뽑아서 꽂고. 뭐. 네, 그런데 이제 와 지금 댓글에 봉화 나왔습니다. 봉화. 봉화 언제적 봉화? 저건 좀 오반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바네요. 자, 그러면 손편지로 연락을 하셨던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편으로 많이들 그때는 왔다 갔다 했었죠. 언제쯤 얘기하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6G 통신 얘기하고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 전화 오신 게 언제쯤이세요? 초등학교 저 국민학교 때? 저희 집에는 기억이 거의 없고요. 전화 없었어요? 기억 잘 안 나는데요? 전화 자체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없었다는 게 아니고 언제 났는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우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또래이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네, 한참 선배님이신데. 그래요? 그때 전화기가 되게 비쌌었는데. 예전에 전화기가 한 집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쓰고 같이 쓰고 그랬죠. 예전에 네. 그랬죠. 그 기억은 있는데 네. 그 이후로 기억이. 냉장고도 같이 쓰고. 그래요? 네, 냉장고도 주인집이 있어요. 어차피 추석이라 조금 이제 옛날 얘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인집에 이렇게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제 새를 사놨죠. 그럼 이제 그 주인집에 냉장고에 이제 그 음식도 약간 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열 때마다 주인집 아줌마 눈치 엄청 줍니다. 그 냉기 빠진다고. 맞아요. 갑자기 또 눈물이. 자, 지금 쇼품을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진짜 옛날에 참 좋았습니다. 물만 있어도 주인집에서 그렇게 눈치 주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그냥 여담이 아니고 시장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예전보다 살기가 좋아졌죠. 그렇죠. 풍요로워지긴 했죠. 풍요로워진 거죠. 근데 우리의 씀씀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전보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늘 살기 힘들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힘들죠. 예전에 보면 참 짜장면 한 그릇 먹기도 힘들고 무슨 행사 때 돼지갈비 한번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왜 주식시장하고 연결을 하냐면 뭐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그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좀 생뚱맞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 목표 물가제 2%까지 연준이 긴축한다라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가가 거의 제로 베이스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굉장히 물가 올라왔잖아요. 물론 원하는 물가 상승률은 아니었지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일정 정도 내려와서 2%라고 요번에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이 2%를 꼭 짚지 않고 뭐 3% 전후라든지 뭐 이렇게 했다면 시장이 이렇게 요번 충격을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있어야지만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물가 상승이 있어야지만 사실 그로스로 봤을 때는 물가 곱하기 Q니까 가격 곱하기 Q니까 그게 매출액이고 그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그 이익에 의해서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웃기는 데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만약에 물가로 인해서 통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인위적으로 전 세계가 한번 낮췄다. 예. 그러면 그만큼의 시장의 전체적으로 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는 있지만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의 함정이라는 게 그런 게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갖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옛날 얘기 참 의미 없는 얘기에서도 이렇게 또 투자와 연결시키는 정말 박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자, 돼지갈비를 어제 드셨다 이거죠? 근데 어렸을 때. 1년에 몇 번씩 먹지 않습니까? 돼지갈비 비쌌는데. 돼지갈비 중학교 때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자, 그러면 오늘도 또 고향 느낌으로
그럼 미국 시장 흐름 좀 예,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이 7일 나스닥 기준으로 7일 연속 하락했다가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 반등했고요. 다우가 1.4%, S&P 500이 1.83% 네. 반등했다가 되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좋네요. 예. 상승을 했던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됐습니다. 2023년 경기 전망을 약세로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조금 더 그동안은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긴축의 스탠스가 좀 약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달러인데서 소폭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브레이너드 부의장, 연준 부의장이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과도한 긴축은 주의해야 된다. 균형 잡힌 정책을 해야 된다. 이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살짝 또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세 번째는 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7일 연속 하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3주 연속 하락을 했고 이번 이제 4주차인데요. 이제 거기서 자율 반등도 있을 수 있고 저가 배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했다. 그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요 지표 보면요. 베이지북 발표 하고 나서 곧바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81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달러인데서도 소폭 내려왔습니다. 110에서 109 정도로 좀 내려왔고요. 원화 조금 내려왔고 그래서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내려오고 2년 만기도 내려오고 그래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무역수지 적자 폭 발표했는데 706억 달러로 전월 대비 12.6% 감소했다.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러가 강해서 우리하고 좀 반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이제 이제 폭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강한 또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 섹터만 좀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전 섹터가 반등을 좀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연준의 베이지북은 연준이 발간하는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 FMC 회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지금 경기 전망을 약세로 나오니까 연준이 지금 강한 스탠스, 매파적 스탠스인데, 그게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냐라는 것이 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아주 예전처럼 따지면 2% 3%도 막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예. 최근에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제 1.4% 하락을 하니까 좀 놀라웠어요, 사실. 그래서 예. 좀 언짢았습니다. 사실 시장이 좀 네. 언짢았어요. 근데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6% 수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은 하지 않았고 장중 내내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가 장 막판에 약간 반등 줘서 한 1.4%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프로그램 매도를 보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460억,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580억,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프로그램 매도의 주도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약 5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어요. 선물도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에는 동시만기의 수급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환율과 연계된 파생상품과 연계된 그리고 주식과 연동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제 제가 그냥 잠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하방 포지션에서. 예. 그래서 밑으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꼭 이게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 하루 전날이나 그 전날에 어떤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으로 땡겨서 만약에 위 포지션이 있으면 위로 땡겨서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내려오거나 그렇죠. 아래로 했으면 아래로 폭락시켰다가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또 다시 올리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는 마지막에 다음 월물로 롤오버하면서 12월물 롤오버하면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가 오늘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많이 차익 실현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 더 컸다. 환율 영향도 있고 다른 영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제 그 옵션에서 쇼 포지션 잡아놓은 네, 네. 거를 맞추기 위해서 좀 현물에서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해서 이제 맞춰 밑으로 때려놓으면은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서 또 다시 잡아서 아. 또 올리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타난 거죠. 네. 이게 빠르게 할 때는요.
아침에 밀렸다가 거기서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반등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 반등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일 개연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빠지면 반등하거나 올라가면 반락하거나 이럴 개연성이 있어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그동안의 경험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만기 이 주간에는 한 방향으로 쫓아가서 거래하지 않아요. 네. 쫓아가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와중에도 자동차 섹터와 2차 전지 섹터 여기는 조금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여서 어제 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좀 안타깝게 지금 봤는데 이거 이제 수급적 요인이 더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나라는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홍콩, 중국도 중추절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간 다 열리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있는 이제 파월 의장의 금융 컨퍼런스 연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는 다음 주 화요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우리 김프로님하고 전프로님하고 이거 가지고 뭐 하셨죠? 7.7 기준으로 7.7이었습니까? 네, 7.7보다 전프로님은 그때 몇 %였죠? 제가 7.8, 뭐 7.9 요 정도 아마 제가 봤던 것 같고 김프로님이 뭐야 한번 하는 거 세게 가 7.3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럼 7.7로 중간에 가자 이렇게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도 물어봤고 제가 7.9라 그랬나요? 8%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왔는데 이제 8%를 기준으로 네. 시장 심리가 변화될 텐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면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지면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7.5, 6 이렇게 굉장히 나오면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게 네. 급격하게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요. 근데 당장은 시장이 침체고 뭐고 간에 지금 연준 긴축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빨리 급하게 내려가 달라. 이게 저도- 지금 시장 심리예요. 저도 당연히 내려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은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빨리 내려가기를 시장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8%를 기준으로 해서 8%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은 화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화요일이니까 뭐 우리 수요일 날 아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열리고 나서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지만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니 설명을 좀 드리면 13일 날 CPI 발표 있고요. 14일 날 P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15일 날 산업생산, 수출입 물가, 소매 판매. 그리고 16일에는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16일은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수급적 요인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20일, 21일이 FOMC입니다. 아이고 빅이벤트가 계속 있네요. 그러니 시장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일단 CPI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 시도를 하더라도 네.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그 다음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관망 심리가 훨씬 더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일단 3주 연속 빠졌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던 네. 아니면 공매도 했던 거 쇼커버가 있던 뭐 그런 흐름은 좀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좀 관망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핵심은 CPI입니다. 8%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또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PPI는 생산자 물가.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은 뭐 오늘 뭐 연휴 앞두고 특별하게 뭘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이죠. 예,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그래서 일부러 따로 드린 건데요. 네. 장 마지막에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거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 막판에 이거 그 막판에 한 많이 할 때 예전에 많을 때는요 조 단위로 거래했어요. 그쵸. 조 단위로 거래했는데 요즘엔 그 정도 안 하고 보통 수천억에서 뭐 그러니까 몇천억 정도 거래를 하는데요. 네. 이 몇천억 정도의 거래가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있는지 매수로 있는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아닌 그냥 옵션 만기일, 매월 있는 옵션 만기일에는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네. 차익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로 받으면서 끝났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다 던지는지 아니면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또 다음 포지션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슈들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은 제가 이슈는 짧게 갖고 왔고요. 네.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도 제가 공감이 되는 보고서가 신한금융투자에서 자료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시황과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11월에 G20 정상회의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이 참석한다면 대면으로 만날 것이다. 대면 회담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맨날 싸우기만 하니 이번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사실이요. 근데 이게 지금 발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시진핑, 푸틴 모두 참석할 것이다라고 지금 인터뷰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표는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모두 모여서 대면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의 여론 관리를 하는 용도로 이 G20 정상회의를 이용할 그동안에 건데 쓰고 이제 11월 초에 중간 선거는 있으니까 이제 끝나고는 있는데 이제 어떻든 중요한 중간 선거도 바이든 대통령 끝났죠. 시진핑도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스탠스일 개연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물론 아무것도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누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기대감의 누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푸틴은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달에 러시아, 중국, 몽골 정상 3자 회담을 한다라는 뉴스가 타스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쪽으로 가네. 그렇죠. 상하이 협력기구는 러시아, 중국 주도로 출범한 협력기구이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한 9개 국가들 보시면 면면을 보시면 카자흐스탄, 인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거의 대부분 좀 자원부국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좀 우호적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G20 정상회의 전에 또 이런 것들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떤 큰 흐름이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 전에 이런 정치적 행위들이나 정치적 미팅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은 거의 정치의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잘 보면 결국은 정책이나 정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드실까요? 네, 아니요. 이렇게 가면 이게 쉽지 않은데 제가 또 이제 지정학적인 관심이 또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그림인데 이거. KT와 현대차가 7,500억 정도의 자사주를 맞교환한다라는 어저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함에서도 뉴스를 해줬습니까?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주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보고서의 제목이 지금 용기를 내서 담는다면 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싫어하실 텐데. 근데 주식을 사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차분히 천천히 한번 오늘은 좀 읽어드리면서 내용이 좀 많네요. 지금 용기를 내서 맞습니다. 이게 세 듣는다면. 페이지입니다. 세 페이지. 어. 세 페이지인데요. 지금 음악 깔아주나요? 요 한 줄이 한 페이지예요. 아하. 제가 그걸 정리를 다 한 겁니다. 이분들의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내용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니 거기에 맞게 좀 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감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상황과 그리고 만약에 공감이 된다면 향후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다시 긴축의 순간이 왔다. 연준의 메시지는
2023년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라고 했다. 인플레이션 공포는 정점을 통과했지만 그리고 물가 피크아웃은 유효하지만 연준의 정책 변경을 기대하기에는 물가 레벨이 너무 높다. 임금 상승세가 둔화가 쉽지 않고 주거비 안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준은 물가 목표 2% 도달을 위해서 장기전으로 갈 것이고 기대 인플레 통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물 경기 둔화는 추가 금리 인상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금리 급등은 연준의 보유 채권 평가 손실도 확대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소결론으로 연준은 고통을 감수하고 강한 긴축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인플레이 피크아웃, 경기 둔화, 연준의 자산의 평가 손실 확대는 결국 연말 조금 늦으면 내년 초에는 금리 인상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새로운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정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정리가 진짜 깔끔하게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그래서 보고서가 참 잘 썼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드리는 겁니다. 자, 긴축 앞에선 주식시장 추세 반전의 신호가 없었다. 이번 7월의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였냐 추세 반전의 신호였냐 이분의 논조는 추세 반전의 신호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강세 전환의 필수 요건은 기업 이익 개선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기업들의 전망은 빠르게 하향되고 있습니다. PMI나 환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연말까지는 기업 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진을 사수하려는 기업의 작은 노력은 있지만 시간이 걸릴 문제이고 시장의 바닥은 언제 바닥을 치냐면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는데 그 전망치의 하향 폭이 잦아들게 된다는 거예요. 폭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참고로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4월에 폭락했잖아요. 4월에 폭락을 했을 땐 처음 이걸 당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1분기에 끝나면서 2분기에 전망치가 하향했거든요. 그러면서 다 때려 맞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 2분기 발표할 때 3분기의 이익 전망치는 더 많이 하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망치가 계속 컨센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하향폭이 전체로 줄어들기 시작해야지만 컨센보다 잘 나왔네라고 하면서 저점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통화정책의 변화 역시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소결론, 결과적으로 추세 반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하락 구간은 지났다고 판단합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 이전까지는 종종 반등의 시도가 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수급도 얇아서 어쩌면 쇼커브나 이런 게 나오면 생각보다 크게 반등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마지막에 요 부분에 또 제 의견 하나를 드리면요. 우리나라 지수의 월봉 우리 맨날 매크로 시황이나 뉴스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의 2276포인트는요. 2008년도에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100포인트에서 1900 몇 포인트까지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곧바로 올라와서 2년 동안 올라와서 2011년도가 22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있었던 지수예요. 11년도에. 그 지수이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굉장히 오랫동안 500에서 1000의 박스권에 있다가 그 다음에 500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고 750포인트 저점을 찍고 2000포인트를 찍은 거였어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선형적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지난번 저점이 2276포인트는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요 분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일방적인 하락 구간을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별 차별화가 있을 건데 쇼커버 같은 수급 요인이 강했던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반등했다. 이번 반락폭도 컸어요, 사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더 좋을 것이다. 왜냐? 강달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모멘텀이 차별화되고 있고 비미국 국가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7월에 반등 국면에서 덜 오른 국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런 국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다음에 반등 국면에도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국가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지난번에 반등이 약했던 좀 취약 국가들,
아까 취약 국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안 좋은 국가 빼고요. 그냥 예. 우리 그 주요 시장에서 봤을 때 유럽과 한국이 좀 약했는데 약한 국가들, 시장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따로 구분하고 있고요. 자원부국은 좋았잖아요. 좋았죠. 여기를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부담이 낮은 국가를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물가 일본 CPI가 이런. 낮은데 일본, 중국 이런 데 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따로 차별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도주만이 갈 시간이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반등 구간에서는 낙폭과대주가 수급으로 인해서 반등을 합니다. 근데 자율반등 이후에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떨어져서 갈 때는 이제는 낙폭과대주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도주만이 가는데 주도주 안에서도 이익 모멘텀의 희소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적 변별력이 강화되는 구간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의미요. 그래서 주가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어떤 섹터가 좋냐? 에너지, IT 소프트웨어, 자동차, 의료 장비. 테마 측면에서는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이 가장 좋다. 섹터까지 마지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이거는 의견이 좀 다를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주도 업종이라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뭐 태조 이방원. 저는 태조 이방원이 주도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마이지. 왜냐하면은 주도 섹터는요. 주도 섹터가 올라가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게 주도 섹터거든요. 그쵸.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신주도 업종이 꽤 많이 시장 대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거기서 해야 된다. 구주도 업종에서 얘들이 많이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떨어져서 지금 많이 올라간 걸 파고 이쪽으로 한다. 그래서 테크나 경기 소비재라고 역순 짓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여전히 요번에 셌던 게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네. 지금 상황을 정리 되게 잘했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런가요? 그런가요?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뭐 딱 집어서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잘 해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예. 뭐랄까 저 많이 경제를 보지 않고 혹은 뭐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뭐 종목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뭐 박스권 정도 유지하면서 또 실적 안 좋으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가 나가는 게 모든 종목 다 미친 듯이 달려서 올라갈 거예요라고 얘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장에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예. 그거 말고는 다 포함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 이상은 예. 뭐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으나 하방 가능성에 좀 열어두는 게 좋고 특정 종목들은 뭐 실적 좋은 애들은 올라갈 거고 실적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 큰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 황희정승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의 중심을 두자면 뭐 이런 분석이 뭐 가능하겠구나 싶긴 예. 하지만 전망이나 예측 쪽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그런가요?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고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향후에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줬다라고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고 네네. 이분은 확실하게 이걸 제시를 했다. 확실히 이게 그래서 예. 읽는 사람의 수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그냥 글로만 보면은 되게 황희정승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이 글들을 지탱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익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이게 있었던 이 한 줄 한 줄이 그런 다 한 페이지에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과 이익 전망치가 하향치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줬을 때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얘기 중에 저는 그 이익 전망치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익 모멘텀의 희소성이 생긴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하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2분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이 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도 사상 최대 매출을 냈고 그러면 3분기부터는 이익이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이 나올 거니까 네. 그 중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애들의 희소성이 생기니까 그쪽을 타겟으로 하라는 얘기들이 그렇게 황희정승이라기보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가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정포로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장이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결국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느냐가 이제 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대충 어떤 것도 사도 이익이 나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다 빠집니다. 그거는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폭락만 아니면 그냥 밑에서 이 하단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300에서 2,500에 앞으로 2년을 간다 계속 네. 한다 하더라도 시국 가려면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가는 애는 가죠. 네, 제가 네. 이제 4년 한 4, 5년 하면서 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대충 뭘 사도 다 올라간다는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뭘 사도 아마 다 빠질 거란 얘기 역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네. 되게 항상 실적 중요하다. 네. 실적 잘 봐라. 네. 하락장에서도 실적 좋은 애들은 또 버틸 거다. 상승장에서도 실적 좋은 애들이 진짜 제대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게 네. 전망을 볼 땐 그런데 네. 제가 처음에 그 3프로 TV 우리 시작할 때 네. 제가 나와가지고 어떤 제가 보통 산업 뉴스들 다루잖아요. 네. 뉴스만 다루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뉴스를 그렇죠. 다루면 예.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예, 예. 월요일 날 무슨 종목 다룰 거냐. 예. 알려달라 미리. 예.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일요일 날 뉴스를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순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 다 오른다. 아 진짜 그런 소문이 그다음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강세장이죠. 근데 예. 제가 얘기 안 한 종목도 다 올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 오를 겁니다. 이 얘기를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락장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굉장히 유망해요. 이코노미스트 분들. 예, 왜냐하면 거시로 인해서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개별 산업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먹혀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박병장 부장님 얘기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라 좀 시장의 변곡점이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장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미시적으로 취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제가 무슨 뉴스를 전해도 전혀 안 먹히거든요. 네네네. 좀 기대 좀 해보자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찬물롭게 해주세요. 기대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희망적으로 맨날 뭐 얘기할 때 하사. 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네, 여튼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돼야 어떤 리포트가 나오든 어떤 뭐 콘텐츠를 봐도 그거에 대한 이해력도 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해요 제가.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늘 부러워하는 김효진 연구원님 아이고 나오시니까 김유진 연구님. 네.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추석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희 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계십니까? 네. 저도 뭐 명절 인사드리면요. 네? 제 고객분들이나 여태까지 있으면서 늘 하던 말인데요. 명절이거나 이렇게 연휴이거나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미국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럼 이제 쉬면서 미국 시장을 자꾸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궁금하니까 보시는데 예. 그걸 본다고 해서 물론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은 봐야겠지만은 한국 시장에 있으시는 분은 어떤 액션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떨어져서 마음 편히 있는 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잠깐 좀 잊어버리는 이제 거. 그렇게 네. 좀 잊어버리시고 좋은 날씨에 좋은 명절 충분히 만끽하시는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이제 첫 화면, 스마트폰 첫 화면에 이 이제 MTS 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 첫 화면에 한 3개 있거든요. MTS만. 자, 뒤 화면으로 좀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때라도.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추석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에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잘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